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사에서도 돈을 잃는다. 주한미군 3만여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밤사이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사장에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주한미군 3만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결국 이번 FTA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까지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백악관은 꼭 그런 건 아니란 식으로 애매하게 손을 저었습니다만 협상의 달인 사업가 트럼프라면은 못 내밀 카드도 아닌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야 하는지, 절묘한 카드를 가지고는 있는 건지, 정말 무엇을 꺼낼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주한미군 놓고 무역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 선거 모금 행사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군인을 3만 2천 명이나 보내주고도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백악관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미 FTA 3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에는 지금 그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안보까지 거론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본격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구성은 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 관사를 맡았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첫 전체회의를 갖고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혹시 뭐 북미 회담, 남북 회담 이런 것까지 이 FTA에 연계시켜서 딜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카드까지도 아주 염두에는 좀 두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대응할 때 있어서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까지도 듭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해고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 강원랜드, 결국 대규모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네, 대규모 부정채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던 건 작년 9월 무렵이었습니다. 채용 비리를 통해서 강원랜드에 부정으로 합격한 226명 전원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면직, 사실상 해고를 지시했습니다. 226명 전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해고부터 하고 추후에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당시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있질 않다 보니까 탈락자 구제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때 탈락한 사람들의 구제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내놨네요. 근데 공공기관 부정채용 사례가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총 275개 중에 지금까지 257곳,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고요. 부정합격자 2천여 명 중에 2천여 명이 현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이번에 선례가 돼서 이들에 대해서도 면직 조치가 이뤄질지도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볼까요? 네, 스포츠 이야기인데요. 한국 테니스 정현 선수가 BNP 파리바 오픈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 진출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세계 최강 페더러입니다. 또 페더러입니까? 네, 2달 만에 서력전인 셈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팀킴의 뒤를 잇는 오벤져스, 휠체어 컬링팀의 평창 패럴림픽 4강 경기도 오늘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휠체어 컬링팀 오늘 4강 도전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지금 메달도 바라보고 있는 팀인데. 맞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홍일점이자 박민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긴 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전반에 걸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수요일 검찰에 소환돼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죠. 검찰이 수사 내용을 토대로 결정적인 증거들, 증언을 제시를 했지만 여전히 MB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설사 있었다 해도 실무선에서 한 일이다. 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핵심 혐의죠. 뇌물죄 부분은 다스가 MB 거, 다스의 소유주가 MB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을 했습니다.
MB 곁을 지금 지키고 있는 정치인들은 검찰이 확보한 증언은 거짓이다. 혹은 그 참고인들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 중에 한 분,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다스에서 8년 동안 일했던 분입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8년간 근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01년 1월 10일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경리팀장이라면은 그럼 다스의 자금 회계 이런 걸 다 담당한 어떤 회계의 실무 책임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찰 가서 참고인 진술하고 오셨죠? 예, 했었습니다. 예. 최동영 팀장님뿐 아니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다스 대표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증언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앙지검에 가서는 그 실소유 관련해서 예. 제가 그동안 보고 겪었던 MB가 실소유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소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증언하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조사받을 때 분위기는 최 팀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실소유주 부분에 대해서 MB 거라고 증언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던가요? 증거나 증언들을? 그럼요. 저도 많이 놀랐었죠. 그 당시에. 그 초창기인데도 예. 그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에이킹 건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해줬죠. 미국의 그 다스 소송비를. 그때 법률 대리인 로펌이 에이킹 건프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때도 1월에도 알고 있었어요. 직접 삼성이라는 말은 이제 검찰 측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예. 그 에이킹 건프를 저한테 물었었어요. 그쪽도 이미 뭔가 심증을 굳히고 있었던 상태군요. 네,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예. 예. 결정적으로 다스는 MB 거라고 확신하신 계기는 언제입니까? 2008년 특검 마지막 시기에 예. 이상은 씨 그 아들하고 제가 그 MB를 안가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예. 셋이서. 이동영 씨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주주의 그 아들인 이동영 씨가 세광공업 자재 과장을 하다가 이제 거의 무직 상태로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상은 씨, MB 형님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영 씨가 그 당시 무직 상태였어요. 예.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하고 저하고 이동영 씨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때면은 그러면은 이미 MB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건가 아니면 대통령이 된 후였습니까? 취임 전이었습니다. 취임 전 당선인 신분. 예, 당선인 신분일 때 MB, 이동영 씨 그리고 최 팀장 세 분이 만나셨어요. 예,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동영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다스를 입사를 좀 해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당선인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네가 가서 이제 좀 해봐라, 잘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그때가 이제 심증적으로 MB 회사가 맞구나 딱 느꼈었죠. 네가 가서 그럼 잘 다스를 해봐라. 예.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제가 지금 무직이었는데 다스라는 회사 아버지 회사 맡아서 잘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전하는 자리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요. 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작은 아버지니까 상관이 없더라도 회사와 상관없더라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입사를 할 테니까 허락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일종의 면접 자리, 주인한테 허락받는 자리. 예. MB하고 이제 이동영 씨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MB를 찾아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인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 그냥 사이도 안 좋은 작은아버지를 굳이 찾아가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격려 좀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자리가 아니었단 얘기군요. 예,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그 이동영 씨가 검찰에서 그 아버지 지분은 아버지 것이 아니고 이제 MB 거라고 이제 진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예. 그 아버지인 이상은 씨가 그 회사 주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MB가. 예. 제가 옆에서 이제 본 바로는 그 이상은 그 회장도 그 당시에 제가 6, 7년씩 그 다스 본사에 근무하면서 따로 그 격리 팀장으로서 회장님께 재무나 격리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보고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6, 7년 동안 거의 없다고요? 예. 그럼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주로 저는 이제 김성호 사장이나 권승호 전무 쪽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갔다가 또 회장님한테 이렇게 결제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다스는 이제 공동대표이사 체제라 가지고 예. 그 은행권이나 효력 있는 그 서류를 제출하려면은 도장을 두 분 걸 다 찍어야 됐었어요. 법인 인감이 2개였거든요. 공동대표이사라서. 예. 근데 그 도장도 김성호 사장이 2개 다 갖고 다녔었어요. 아예 이상은 회장 도장까지 가지고 그냥 찍고 다녔어요. 이상은 회장은 출근 안 했단 소리네요. 업무에 손 안 댔단 소리네요. 안 나오실 때도 많고요. 경영에는 거의 신경 안 쓰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보더라도 좀 회장님 직함에 맞지 않는 그런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이 다스 관련된 거는 완전히 부정했답니다. 설립 과정에 도움을 줬을 뿐이지 형님 거다, 이상은 씨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이상은 회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는데 저한테 뭡니까? 당시에 그 현대건설에서 그 이력서를 이렇게 촘촘히 이제 꼼꼼히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MB가 그 김성호 사장을 그 데려와서 만든 게 그 다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MB가 김성호 사장을 현대건설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데려와 만든 게 다스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아니, 뽑는 데만 도움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니죠, MB가 직접 뽑아서 데려와서 이제 자기가 만들었다. 방점을 이제 뒤에 찍는 거예요. MB가 만들었다. 예. 그런 거. 그 이상훈 회장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서너 번 하신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도. 서너 번 들으셨어요. 다스는 MB가 만든 거야. 김성호 사장도 직접 뽑아가지고 앉힌 사람이야. 이렇게. 예, 그렇게 말씀을 서너 번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 그러면 MB는 그거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허위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스가 이제 MB 소유가 되면은 그 자회사였던 홍은프레닝. 은평 뉴타운 지정에서 이제 건설했던 그런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얻었던 그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울시장 때였으니까. 넌 이제 모든 게 시작점은 다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핵심 죄인 뇌물죄, 뇌물 혐의는 다스가 MB 거다라는 거에 기초해서 나온 혐의들이거든요. 문제가 되니까 다스는 이제 본인이 아니다 하고 이제 부인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홍은프레닝은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홍은프레닝이라는 곳이 뉴타운 그 건설 계획 나오고 나가지고 그야말로 대박 맞은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예. 다스가 이제 그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 개발회사 그렇죠. 그 5천만 원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홍은프레닝이 결국은 다스랑 연관된 회사인데 홍은프레닝이 어떻게 뉴타운 그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렇게 대박을 냈겠느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보가 미리 새나간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확산될 거란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것이 다 걸리다 보니까 결국 MB는 지금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MB 곁을 지키고 있는 측근들 사이에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제 이재호 전 의원이 저희 뉴스쇼 출연해서 그러셨습니다만 검찰이 표적 수사하는 거다. 왜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다스에서 일했던 직원들, 뭐 청와대 참모들 다 증언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다시 되묻고 싶어요. 이거 이재호 의원한테요. 뭐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그러면 다스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뭘 알고 있는데 다른 여러 사람들이 증언이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MB가 그 측근한테도 아니라고 그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측근들한테도?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MB 측 변호사들한테도 정확한 것들을 얘기해주지 않아서 지금 변호사들이 좀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긴 합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다스는 MB 겁니까? 확실한 거죠. 100% 확실합니까? 개인적으로 볼 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측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분들이 혹은 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한테 떠넘기는 건 자신들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검찰에다가.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는 그거를 MB가 부인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무슨 그분들 아무 죄도 없는데 경감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당시 다스 있으면서 보고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 정황들을 검찰에 실수를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예. 뭐 일단 부인을 할 수 있겠죠. 검찰 측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경감받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얘기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끝으로 최동영 팀장의 심정이랄까요? MB에게 하고 싶은 말이랄까요? 있으면 하시죠. 이번 그 MB 검찰 조사 관련해서는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분열하고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제 비춰지도록 그 MB가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이런 걸 보면서도 저는 이제 아직도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동안 그 MB에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발뺌을 하시는 거는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다스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참 뻔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그 진실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나아가는데 힘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최동영 팀장님. 예. 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립니다. 예. 다스는 MB 겁니까? 저는 MB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었습니다. 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호 전 의원 인터뷰 들으셨어요? 가면서? 네, 들었어요. 엄청난 화제, 하루 종일 화제. 화제가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침까지도 화제. 그러니까 최동영 팀장도 들으신 거예요, 그거를. 네. 듣고. 아니, 나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 일제히 다 참고인들이 다 쓴 MB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은 얼마나 아쉽길래 그렇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서운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다스가 무슨 신앙도 아니고요. 예. 아니 모든 국민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보겠습니다. 예, 검찰이 또 어떤 증거들 갖고 있는지, 증언은 얼마나 단단하게 나왔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어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요? 이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예. 그런데 정직 국정원장 입에서 배신감이란 의외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배신감.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감 토로한 전직 국정원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국정원장, 특활비까지 갖다 바쳤던 국정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런 단어를 사용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는데요. 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가 임명이 되고요. 그 누구보다 입이 무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장 입에서 배신감이란 말이 나왔다. 그것도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배신감이란 단어가 나왔다.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거죠.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병기 전 원장인데요. 예. 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와서 특활비를 상납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기대와 반대로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그러니까 내가 상납을 한 건 맞지만 네. 국가 운영을 위해서 보태 쓰십시오라고 한 거지. 네, 그런 취지였는데. 이렇게 미용하고 뭐하고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 이병호 전 원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장이었더라도 이 자리에 섰을 거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 탓을 했고요. 남재준 전 원장은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네. 자, 배신감 토로하고 제도 탓하고 입을 닫고 전직 국정원장들 어제 재판정에서의 모습들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요? 네. 이병기 전 원장 말 뭐 언뜻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예. 국가 운영을 위해서 쓰겠거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미용시술에 썼더라. 진짜 배신감 느꼈다.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을 이병기 원장이 했다는 점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2014년 7월 국정원장에 발탁이 됐어요. 예.
원래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특활비를 자기 스스로가 상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예. 한마디로 돈을 상납하던 자리에서 돈을 상납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 원장이 비서실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호 원장한테 돈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한테 상납된 돈이 국정원이 상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고 어디에 쓰였는지 최소한 눈치는 채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배신감 얘기를 한 것은 나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법 처리 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는 자기 거죠. 보호책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나온 단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네. 말씀.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그럴듯한 모범 답안이 나왔다입니다. 모범 답안이 나왔다? 사실 이 특활비 문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걸린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답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은 지금 보이콧하고 있으면서 특활비 재판에는 또 응하고 있잖아요. 예.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뭐라고 주장할까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그럴듯한 모범 답안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MB가 모범 답안을 내놨다고요? 네. 어떤 거요? 검찰 조사에서 17억 5천만 원 특활비 받았다는 거 혐의 추궁받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모릅니다. 측근들이 받아서 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1억 원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네. 출신 아닙니까? 김희중 실장이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고 증언한 10만 달러, 1억 원. 딱 그것만 인정했다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썼고 김윤옥 여사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디에 썼는지는 함구했습니다. 대북 공작비다라고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부인하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돈이 나올 경우에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제 엉터리 나라를 바꿔야 할 때다입니다. 어떻게요? 이 엉터리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병호 전 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나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병호 원장이. 예. 국정원장 할 때 좀 엉터리 나라 좀 바꿔보시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막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이 지금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세계 어느 나라 국정원장이 한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공작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뇌물 바쳐서 구속이 됩니까? 그러게요. 예.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원 예산 결산 감시 좀 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뜯어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쪽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훅뉴스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훅뉴스 역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태? 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의 한 대목부터 듣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죠.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이 또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기획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 성차별 근절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걸 왜곡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각하게. 혹은 누군가의 기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왜곡시키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어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투를 선언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역고소를 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멈추라. 네.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2차 피해가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년 전에 이미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낸 이들, 그들의 이후를 취재해 보니까 그 상처가 거기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수년 전에 외로이 미투를 했던 사람들. 네, 한 발 앞서서. 그들은 그 미투 선언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대안 같은 게 떠오르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훅뉴스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투를 한 발 앞서서 선언했던 그분들의 이후
그분들이 이후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오늘 훅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들을 많이 취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계시거든요. 그분의 사례부터 보실까요? 계약직 신분이던 지난 2015년 전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이후 더 이상 계약이 연장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분 저희랑 인터뷰했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후가 어떤지는 잘 몰랐거든요. 들어보시죠. 그러죠.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폭력을 행사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 주변에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붙어서 카르텔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권력자하고 카르텔이 그 피해자를 개인화 시켜가지고 조직에서 내쫓아요. 100%예요, 2차 가해가. 다 쫓겨났어요. 지금 안 쫓겨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다? 네. 그러니까 미투를 하면 일단 직장 내에서 미투하면 다 쫓겨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또는 업계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업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연극계에서 미투를 하면 그 계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피해자들은 대개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인 사이의 성폭력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요. 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3년 전에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최근 법원에서 어렵사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분이 계시거든요. 그 피해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처음에 딱 선생님이 지실 거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대부분 남자분들이 판사님들이 많고 내가 그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판사님 앞에서 내가 이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또다시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어쨌든 정신적으로 아프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유 없이 복통을 앓다가 뭐 일주일 끝내는 병원에 입원하고 이분은 승소를 해내긴 했어요. 네. 대법원까지. 어렵게요. 승소를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뭐 쉽게 말하자면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말하는 더 큰 문제는요. 미투 이후에 믿었던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하네요. 상처? 믿었던 이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던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이후에 손을 거두어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가족들도요? 예, 지난 2016년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상대로 과거에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한 여성 그리고 현대카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전직 계약직 직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믿었던 조직, 이랬던 조직, 내가 믿었던 나의 동료들, 나의 선후배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그런 느끼는 이제 감정들, 일종의 약간 배신감 비슷한. 그래서 우리 조직에 그럼 나는 뭐였지? 선배들한테 내 존재는 뭐였지? 어떤 의미였지?라고 하는 그 갈등, 서운함 이런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약간 뭐라 그래야 돼? 파탄 났다고 해야 되나? 가족이 깨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 가해자 측에서 역고소를 하는 바람에 더 그런 시선들로 바라보셨죠, 부모님께서. 너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사실 용기 내서 미투를 할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지인들만큼은 내 비빌 언덕이 돼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걸 텐데 그분들이 돌아설 때 절망감은 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한 869건 그 사례 가운데서 168건에서 2차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집계를 했거든요. 그래요. 피해자가 말한 2차 피해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바로 주변인과 가족들의 무책임한 말들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식의? 뭐 네가 참아라, 없던 일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보태줄게가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 없던 일로 하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홀로 남겨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하. 그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 이미지를 꼭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피해자임을 드러냈지 이후 갖가지 논란은 이어지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자기가 웃지도 떠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웃으면 것이죠. 아니 쟤는 저런 일을 당했다면서 웃네? 그럼 그거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3년 전 조직 내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했던 김원경 씨 그리고 2년 전에 대학원에서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한 뒤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 피해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피해자의 모습을 정해놓고 있어요. 울고 다녀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뭔가 자기네가 정한 생각이 있나 봐요.
멀쩡하게 밥도 먹고 일도 잘하고 태연하게 걸어다니네 라는 인식?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제가 검열해요, 스스로. 내가 사람을 만나서 웃을지, 얼마나 많이 웃을지, 뭐, 사람을 만날지 말지, 뭐, 이런 거 다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거든요. 길 가다가 맞은 사람이면 때린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맞았다고 이제 그다음부터 웃지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가게 되면은 뭐 2년, 3년씩 걸리는데. 네. 그럼 웃지도 못하고, 뭐 재미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살아야 된다,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네요. 예. 아니, 가해자가 고개를 숙여야지 피해자가 왜 웃지를 못합니까? 네. 실제 성폭력 피해 폭로자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저 이게 감정 표현을 숨겨야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예. 이게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도 해서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에 현재는 피해자 상담 또 지원에 나선 한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예.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 표현을 다채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많은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죠. 진짜 피해자라면 저럴 수 없어. 평생 고통에 사로잡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직장에 어떻게 나가? 뭐 이런 어떤 외부의 통념 때문에 피해자들 스스로가 감정 표현이라든가 일상생활의 영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어렵죠. 일상생활을 하기가. 그렇겠네요. 네. 지난해에요. 앞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냈던 성공회대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예.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피해자는 유서에서 캠퍼스를 걸으면 목소리가 계속 울린다. 모두가 널 싫어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모두가 너를 싫어해야 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뭐 환청이 들렸다. 네. 그렇게 유서에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 들으면서 미투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를 씻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걸 해서 마음의 병이 생긴다? 하기 전보다 오히려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피해라는 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엮고소당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미투의 3차 피해 또는 미투의 트라우마로 불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고통을 겪었던 선험자들은 최근에 미투 열풍을 보면서 이런 당부까지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앞서 언급된 한 미투 폭로자의 말입니다. 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폭로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도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모든 걸 피해자가 피해를 보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내가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난 소송 안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까 싶네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뒤늦게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고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난 8일 여성가족부가 관련 범죄 공소시효 연장 또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또 엮고서 이체 피해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예. 미투 이후 트라우마의 심각성부터 깊이 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주변과 사회 인식 전환이 가장 절실하죠. 이거는 피해자가 노력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대 연구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리고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건 옛날에는 자기를 등장시키지 않고 가해사실 고발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우려는 있어요.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실제로 판결에도 너무 많이 작동을 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 얼굴 드러내지 않은 미투는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스란히 트라우마를 받아 안아야 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러네요. 전보다 더 심각하게. 네.
예. 어쨌든 그런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사건 자체를 관음증 같은 태도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 이 시선도 깰 필요가 있다는 관음증. 말입니다. 우리의 예. 관음증은 없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조재현 한국여성의전화 국장의 지적으로 들어보실까요? 예. 성폭력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그 여성의 어떤 성적인 배경이나 성 경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게 폭력이네 아니네 따지고 드는. 그러니까 여러 제도가 마련이 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더 바탕이 돼야 되는 건 우리 사회 인식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들 역시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일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예. 또 각 교육기관이나 사업장마다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일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예. 요새 뭐 미투 이후 위드유 당신과 함께하겠다 이런 운동도 번지던데 그 운동의 출발점은 이 지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훅뉴스 미투 선험자들 말하자면 미투 선배들이 말하는 2차 피해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건의 그 이후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AS 뉴스. 오늘은요. 지난달 15일에 벌어졌던 서울 유명 종합병원의 한 신입간호사의 사망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던 그 사건 이후를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신입간호사의 남자친구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상황이 알려진 건데요. 여자친구의 죽음은 간호사 조직 내에 있는 태움 문화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건데요. 간호사 조직에서 이 태움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숨진 간호사의 유족을 가까이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간호사연대 최원영 간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원영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한 달 전인 2월 15일.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달 동안 꼼꼼히 조사를 좀 해보셨다고요. 네. 예. 죽은 간호사가 가족들이나 남자친구, 친구들 카톡에 남긴 걸 보면 9월에 처음 발령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업무 중압감이나 두려움 같은 걸 많이 호소하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마지막 근무날 체위 변경 같은 걸 도와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욕창 안 생기게 환자분들을 이렇게 네네 약간 뒤집어드리죠. 그때 이제 환자분 몸에 있던 그 담즙을 배액시키는 관이 찢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줄줄 많이 달고 계시죠 중환자분들은. 네네. 그 관이 하나 돌리다가 찢어졌어요. 근데 그 당직 의사가 와서 좀 심하게 됐다고 그렇게 제보가 왔어요. 근데 그 환자한테 소송이 걸릴 것 같다고 이제 자기 소송 걸리면 어떡하냐고 굉장히 불안해했고 만약에 주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위로를 해줬으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시간 가까이 소송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배관이 찢어지는 실수래. 물론 이건 실수입니다.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독거리고 선배들이 알려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심하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송 이런 걸 검색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다. 네. 예. 근데 해당 병원 측에서는 이 간호사의 죽음 자체가 꼭 태움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가혹행위 같은 건 없었다. 선배들이 격려해주면서 밥도 사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실수를 한 간호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가혹하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약간 면죄부처럼 우린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청 심하게 말해도 별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혼내는 거니까. 그 신입 간호사 지금 입사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된 신입 간호사잖아요. 네. 이 신입 간호사의 남자친구 얘기에 따르면 또 유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평소에 이 태움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거죠? 근데 그 태움이라는 게 좀
다른 괴롭힘이랑 다른 점이 환자의 생명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황 자체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큰 게 교육기간이 2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사실 자기 실수로 환자가 죽거나 잘못될까봐 그래서 내가 소송에 걸리거나 감옥에 갈까봐 이런 극단적인 공포를 계속 느끼는데 그 상황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신규 간호사를 놔두고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환자 죽을 뻔했다. 너 때문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미쳤냐. 제정신이냐. 머리가 없냐. 넌 머리가 나쁘냐. 뭐 넌 그냥 저기 가서 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어디를 때리고 얼차례를 주고 이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스트레스를 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주는 사람도 자기 환자를 온전히 다 보면서 굉장히 버겁게 일을 하면서 약간 곁다리로 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하, 어떻게 보면 짐이네요, 짐. 이 신입 간호사 가르치는 게. 간호사들이 신입 간호사가 오면은 다들 우리 이번 달에 신규가 몇 명이 나와서 힘들어 죽겠다. 신규 환자가. 그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1년 혹은 2년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보릿고개처럼 그렇게 힘들게 넘기는데 그 괴로움을 병원장한테 따지기보다는 옆에 있는 당장 네가 한 명 몫을 못하니까 너 때문에 힘든 거라고.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너랑 비슷한 월급 받는 사실이 너 볼 때마다 짜증난다고. 월급 비슷하게 짜증난다. 그냥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니까 자기 환자도 버거운데 얘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간호사한테 짜증을 내고 그 간호사는 다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배 간호사한테 찍혀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할 것 같은 상황에 미리 그걸 막아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환자를 죽게 할 수도 있거든요. 최 간호사님이 신입 시절에 신규 간호사 시절에 겪은 태움은 어떤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은 인수인계를 받는 걸 제일 이제 공포스러워 하는데 그 뒤로 오는 간호사가 저를 이제 좀 찍어놓고 괴롭히는 선생님이 간혹 있어요. 정말 약간 재미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얘 뒤턴으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낮에 근무하던 사람이 저녁한테 인수인계 해줘야죠.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이거 확인했어, 이거 뭐 했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뭐 너 한참 제대로 안 보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스크를 확 잡아 벗기면서 지금 뭐 네가 자고 있는지 무슨 표정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뭐 그런다던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스크 원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마스크를 벗겨놓고 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뭐 환자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냐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뭐 졸졸졸 따라다니면 좀 떨어지라고 왜 자꾸 따라다니냐고 그러고 또 약간 우물쭈물 서 있으면 거기 서서 뭐 하냐 그러고. 아이고 그냥 골탕 먹이는 게 목적인 거네. 이렇게도 문제라 저렇게도 문제라 그러고.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발로 확 앉아있던 의자를 확 차거나 아니면 뭐 차트 같은 걸로 머리를 찍거나 볼펜으로 찌르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나 그런 행동을 되게 좀 폭력적으로 할 때가 있어.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거나 넌 머리가 없냐. 그냥 벽 보고 서 있어. 머리가 없냐. 그런 거나 뭐 너 내가 웃음니? 이러면서 내가 만만하니? 뭐 인사를 2번 했다는 이유로 뭐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하고 또 한 번씩 한 바퀴 쭉 돌면서 인사를 할 때 그때 또 인사를 했다고 아까 봤는데 왜 또 인사하냐고. 아니 인사 2번 한 것도 문제입니까? 인사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인사 아까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건 자기가 뭐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날 바보 취급하냐. 그게 사실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냥 얘가 안절부절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지금 들으면서 사실 생명을 다루는 곳인 만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엄격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엄격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듣는 이 이야기들 사례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간호사들이 태움을 당한다고 표현하는 거는 일적인 문제만 지적받았을 때를 태움 당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태움은 오히려 정말로 괴롭힘, 그냥 괴롭힘이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이네요. 한마디로 직장 내 그냥 괴롭힘이라서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신규 간호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어떻게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일을 더 키운다던가. 알겠습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의 병원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왕따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뭐 다른 직장에서 많이 듣는데 여기도 비슷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사람 하나가 죽었습니다. 뭐 병원에서는 이게 태움 때문이다, 혹은 그날의 사고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은 태움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간호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계속 돌고 있고 병원 이상한 측에서도 사람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예민하고 뭔가 일을 진짜 못했다더라 좀 그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고 해당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는 병원보다 담당 환자 수가 1.5배 정도 많더라고요. 같은 중환자실인데 그런 업무 부담 같은 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태움은 뭐 개인이 마음을 다스려서 혹은 뭐 진짜 성격을 개조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은 뭐 제가 듣기로는 저 태움 근절 배지도 달고 다니고 간호사들이 이런 운동들을 한다고 하던데 뭐 그것만으로는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건 절대 정말 부차적인 거죠. 예를 들면 배고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밥을 안 주고 계속 뭐 배고픔 근절 배지를 단다던가 배고픔을 없애주는 명상을 심리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개인의 너무, 문제로만 지금 치부하고 여러분 선배들 저 똑바로 인성 가지고선 가르칩시다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선배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버거운 상황에서 자기가 원래 맡고 있던 환자 수나 이런 걸 전혀 줄여주지 않으면서 신입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이 사람한테 언제 설명을 해주고 언제 시범을 보여주고 언제 느리지만 네가 직접 해보렴 하고 내가 지켜봐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히기 시작하면 그게 일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뭐 현장이 많이 변했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점검을 하면서 한 얼마쯤 후에 다시 얘기 나누면 될까요? 한 반년? 5달, 6달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호사연대 최원영 간호사였습니다. 미소미님, 저도 태움 때문에 간호사 일 그만뒀습니다. 선배 간호사가요, 마우스 잡고 클릭하는 제 손을 볼펜으로 찌르더라. 와, 정말요? 볼펜으로 찌르더라고요. 퇴근할 때마다 강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신입 간호사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이고. 미소미님. 아마 실명은 아니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힘내십시오. 훅뉴스 들으시고는, 8195님. 원로배우 이순재 씨도 그러셨죠. 피해당한 연극 배우들, 연극계 떠나지 말고 다시 나와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2차 피해 당하는 분들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다. 격려하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는 김정식님, 철수 못할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기지를 어디서 얻습니까?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격리팀장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민경현님은 아니 다스 격리팀장도 그러고 형님도 조카도 다 MB 거라고 그러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그러다니요. 그 집안 가훈이 정직 아닙니까? 가훈을 되새기라. 예,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반면에 김대규님, 박국종님은 근데 최동영 팀장도 결국 정황만 있는 증언 아닙니까? 어제 이재호 의원도 그랬는데 증언은 증거가 아니다. 증거를 내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문자 주셨거든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언만 무성하지 증거가 있냐,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지금 이게 이재호 전 의원과 그 측근들 얘기예요. 그건 이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명박 그 측근들이 다 뭐 말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라 함은 증언이 포함되는 거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증, 증언, 증인 이게 다 합쳐서 증거지. 정황 증거도 증거죠. 그럼요. 뭐 종이로 뭐가 나와야 그것만이 증거가 아니다. 근데 지금 증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일치되는 증언이 나오면 그거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는다.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그렇답니다.
답이 좀 되셨죠? 예. Y뉴스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초일기에 들어갔죠. 예. 저는 아마 늦어도 19일쯤에는 청구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19일이면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늘 아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왜 먹히지도 않는 정치 보복 주장을 계속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주제를 왜 먹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설득되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주장을 할까? 네.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전혀 안 굽힌 겁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에 이재호 전 의원과 인터뷰하셨잖아요. 뉴스쇼에서 했죠. 예, 그 이재호 전 의원이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친이계인 조혜진 전 의원도 어제 저녁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측근들의 정치 보복 주장,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중과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검찰에 출두할 때는 정치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지만 이미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수를 괴멸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 얘기했죠. 예.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까 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핵심 단어들을 MB가 직접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서도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해서 이미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가급적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걸 꺼려왔죠. 예. 그러다가 MB 소환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강제 소환이 됐어요. 네,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MB 소환일인 그제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혜진 전 의원도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MB의 혐의가 한 20가지가 넘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각종 비리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비시켜서 이명박 때 노무현의 구도를 짜려는 그런 프레임을 짜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네. 왜 이렇게 정치보복이라고 끝까지 설득도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장하는 걸까? 왜입니까? 첫 번째는 정치 보복 프레임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면 혐의를 시인해버려야 되는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MB 측근들의 자백과 진술, 증거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아니면은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이론분석센터장도 MB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나 법리적인 문제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판단을 했다? 예.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MB의 혐의를 무조건 시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반박하기도 어려우니까 항변하는 방식이 정치 보복 주장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보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사실 정치 권력을 잡은 쪽이 상대 쪽을 찍어서 누르는 거죠. 큰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잖아요. 찍어서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업으로 내본 과정, 표적 세무조사, 표적 수사, 이건 이미 지금 현재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세 번째는 편가르기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MB의 혐의를 인정하고 주저앉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너무 궁색하게 되겠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겁니다.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역시 MB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이름을 꺼내는 순간 이명박과 노무현 대비된다. 이건 이런 얘기죠. 검찰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정치보복이라는 MB 측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검찰에서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 개혁 TF의 수사 의뢰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보복은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예 찍어서 자 이제 정권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랬죠. 이거 A, B, C, D 찍어놓고 A 털어. 자, 이 팀은 B 털어. 이 팀은 C 털어. 이렇게 가는 게 정치 보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면 또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나오는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댓글 공작 수사하다가 국정원 특활비 나왔죠. 국정원 특활비가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활비 유용 횡령이 나온 겁니다. 그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현정이가 방금 말한 대로 제가 구체적 예를 들자면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사정 한파가 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수부 검사들에게 명단만 배당됐다고 합니다. 명단? 예. 너는 박철은, 너는 엄산탁, 너는 이건계, 뭐 이런 식으로 명단만 내려왔지 혐의도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알아서 털어야 돼요. 표적만 준 거고 잡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표적 수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집회로 이 궁지에 몰리니까 바로 2008년 7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 실업에 대해서 표적 세무조사에 들어가죠. 특별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터는 거죠. 먼지털이. 이것도 서울지방국세청을 동원해서 부산에 있는 태광 실업을 튼 겁니다. 그걸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런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백준 총무기획관에 들어와서 그런 진술을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영포빌딩 지하에 그런 서류가 있는 걸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 삼성이 다섯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나. 몰랐다. 그래서 11년간 밝히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측근들이 들어와서 줄줄줄 풀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입을 닫으라고 하겠나.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렇죠.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먼지를 털어서라도 뭐 죄가 나오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뭐 그거를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혐의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표적 수사를 하면 적어도 그런 게 표적 수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과거처럼 거예요. 이런 거죠. 청와대에서 누구누구 세무조사해라. 누구누구 수사해라. 하명이 떨어지고 표적을 잡아서 하는 건 이런 걸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보잖아요. 그게 표적 수사, 그게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 외에는 지금 내놓을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내가 혐의를 시인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마지막까지 긴장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두할 때까지 내 잘못이다. 다스는 내 거다라고 시인해버리고 내가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수사팀으로서는 좀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오히려 구속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될 거다. 그걸 긴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마지막까지 뭔가 좀 맞서보겠다는. 근데요, 그거 아니겠냐. 뭐 검찰 입장 이해합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다 시인했으면 좋겠으면 솔직하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다스가 본인 거라면 본인 거라고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듣죠.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창 패럴림픽 이제 폐막까지 이틀 남았는데요. 일명 오벤져스라 불리는 우리 휠체어 컬링팀이 오늘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메달까지 예측해보는 이런 상황까지 된 건데 팀킴 컬링팀에 영미가 있었다면 이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팀엔 좋아요가 있습니다. 이 팀의 유일한 여자 선수죠. 팀 내 첫 투구를 담당하는 리드 역을 맡고 있습니다. 박민자 선수.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박민자 선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자입니다. 4강에 안착해서 오늘 준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네, 고맙습니다. 어제 오전 그 영국하고의 경기는 정말 다진 줄 알았던 걸 마지막에 역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 동점에서 마지막에 성공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아니 저 컬링에서 영미 외치는 게 있다면 우리 방 선수는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예. 어제는 얼마나 좋으셨어요? 많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 좋아요 하면서 저 역시도 업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냥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거 저 오리지널로 한번 들을 수 있습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잘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런 거군요. 네. 우리 휠체어 컬링팀 5명입니다. 별명이 오벤져스. 네. 왜 오벤져스예요? 저희는 지금 각자 5명 선수가 각자 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 저희가 5성 오벤져스로 저희가 이제 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팀 킴이 다 김씨 성이어가지고. 네.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잖아요. 저 사람들 다 시스터 아니야? 자매들 아니야? 뭐 이랬던 것처럼. 네. 우리는 5명이 성이 다 다릅니다. 5성 벤져스. 네. 그래. 박민자, 서순석, 정승원, 차채간, 이동하 선수까지. 예. 사실은 이 컬링이라는 게 이번 올림픽 전까지는 상당히 낯선 종목이었거든요, 국민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방 선수? 팀 하계 종목에 그 럼볼링을 하고 있는 게 그 동료가 컬링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줬어요.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롬볼이라는 걸 하고 계셨는데 빙상에서 하는 거기에서 스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요. 네. 굉장히 저는 경쾌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다 아주 그냥. 그래서 즉시 저는 거기서 하겠다라고 해서 컬링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쾅 하고 탁 하고 부딪힐 때 그 경쾌한 소리. 예. 근데 우리 이제 박민자 선수는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하반신 장애가 있는 분이니까. 예. 처음에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까 자체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사고로 얻은 장애신 거죠? 예. 저도 이제 93년도에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여름 휴가차 이제 강원도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장애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한 10여 년을 그냥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여성이 그냥 아예 세상과 어떻게 보면 담을 쌓고 지내신 거네, 한 10년은? 예,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준비를 제가 못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 하면서 10년 동안을 집에서만 보내셨어요? 저는 십자수를 접하게 됐어요. 집에 있으면서. 아니, 그러면은 조용히 앉아서 차분하게 십자수를 하시던 분이 예. 어떻게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확 바꾸신 거예요? 거기에 뭔가에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던 시기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복지관 나가면서 동료 만나면서 운동을 시작해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깥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운동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완전히 운동 쪽만 하고 있는 거죠. 슬럼프에 빠지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바로 코앞인데도 제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밑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턱 높이를 넘지 못해서 하는 모든 상황들에 제약받는 부분들에서는 장애 한계를 느꼈던 시기였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운동을 하면서는 어떠셨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았을 텐데.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 잘 됐을 때 생각하면 그냥 운동이 그냥 막연히 그냥 좋아서, 예, 그냥 장애를 잊고 살 정도로 저는 운동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갑자기 가족들 생각이 드는데, 10년 동안 집안에 콕 박혀서 그 활동적이던 사람이 집안에만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제가 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민자야, 너가 그때는 내 딸이지만 너 그때 민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민자가 네. 이제는 운동선수가 돼서 올림픽 나가서 지금 메달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 걸 보면서는 얼마나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 어렵게 고생해서 고생 많다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재밌어요, 엄마, 재밌어요,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대를 이제는 하고 계십니다. 네. 아유,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좀 그 메달 하나 턱 받아가지고 걸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기도 하고요. 목표는?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네. 네. 제가 그 팀 목표는 동메달이라고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제는 금메달입니다. 이제는, 네. 저 일단 박수부터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민정 선수, 진짜, 꼭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꼭, 아닙니다. 이왕이면 네. 금메달 따서 어머님한테 턱 목에 걸어드리면, 네. 와, 뭐라고 하실까요? 많이 지금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아서 빨리 금메달 따면 엄마한테 먼저 연락해드리고 싶어요. 걸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엄마, 부모님한테는 항상 죄송하죠. 그래서 엄마 죄송합니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많이 아프게 해드렸던 부분이 많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하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지금 충분히 효녀시고요. 네. 박민자 선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장애인들 또 다른 이유로도 시름에 빠진 많은 분들이 희망을 보는 거거든요. 훌륭한 분이 되신 거예요. 이건 부모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이제 자랑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 만나도 이제 우리 민자가 이러신다고, 예. 꼭 원하는 메달, 따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 TV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팀의